역사 소식은 대역죄인에서. 안녕하세요. 대역죄인의 북한산입니다. 먼저 간추린 역사 뉴스 코너입니다. 지난 2주간 어떤 역사 뉴스가 있었는지 훑어보겠습니다. 전북 군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무기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동굴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군산대 박물관은 캠퍼스 내 공과대 인근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무기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 6개가 확인됐다고 5월 24일 밝혔습니다. 옛 상공사진 자료상에 입구가 포착된 곳까지 합치면 모두 7개로 추정됩니다. 박물관 측은 발견된 동굴들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군산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무기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역사 뉴스는 경주 사찰 정원석 신라 비석이었다. 가장 오래된 신도비라는 기사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신도비 일부가 경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 박홍국 미덕대 교수가 경주 남산동에 소재한 남산사라는 사찰 정원에 있던 석재를 조사하였는데 신라 아찬관 등의 공순이란 인물의 신도비로 밝혀졌습니다. 비문의 제작 시기는 8세기로 추정되며 신라의 신도비가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문의 내용에 의하면 공순은 태종 무열왕의 후손으로 파악되며 서체로 보아 신라의 명필로 저명한 김생이 비문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비문은 남산사의 주지인 선우스님이 정원석을 정리하다가 글자를 발견하고 박 교수에게 판독과 고증을 부탁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문은 국가기록을 위해 경주시에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흥선대원들의 운영궁에 세워졌던 건물 아재당이 문화재청 산하기관 땅에 재건됩니다. 국비 25억 원이 들어갔고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재건되는 아재당은 흥선대원군 사후에 운영궁 권역이 민간에 매각되는 와중에 여러 지역으로 옮겨가다 2002년에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도에 문화재청이 이를 발견했고 정부에서 아재당 자재를 매입한 후 하주 일대에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전두환 정권 시기 삼청교육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으로 공식 정의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제13호를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였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사건의 가해자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공식 인정이라는 점,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뿐 아니라 강제 입소한 사람 모두를 피해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삼청교육에 관한 진실규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피해자 4만여 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해 향후 대대적인 진실규명 요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역죄인이다. 네, 다음으로는 역사를 깊이 있게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직접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가지고 6.25 전쟁이랑 관련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바로 PPT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군번도 계급도 없는 잊혀진 부대, 타이거 여단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제목을 썼는지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타이거 여단이라는 부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6.25랑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컨텐츠들도 있고 정말 많이 알려진 것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타이거 여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6.25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타이거 여단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군번도 계급도 없는 잊혀진 부대라는 건데 왜 이런 사연이 생긴 부대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타이거 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 전쟁 기간 중 적 후방 지역인데 주로
이제 황해도 일대에서 침투 및 교란 작전을 담당한 유격부대입니다. 그래서 유격부대는 영어로 게릴라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거 여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어로 게릴라 트룹스라고 이제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여단의 공식적인 소속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시죠? 미8군 8240 부대, 울팩기지 울팩 부대 소속 제2부대가 바로 타이거 여단입니다. 참고로 이제 울팩 부대는 이제 한글로 써서 울팩이라고 쓴 거고 영어로는 울프팩입니다. 울프팩. 네. 그래서 이제 8240 부대가 뭔지 그리고 울팩 기지는 뭔지 울팩 부대는 또 뭔지 이것도 이제 하나씩 연역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뒤에 이제 배경 사진으로 이렇게 좀 뭐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실제 타이거 여단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이걸 자료로 공개를 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직접 뒤져가지고 가져온 사진들입니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격부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격부대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이 연역 설명하는 걸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 발발 후에 38선 이남 황해도 지역에 자발적인 유격 조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남한이랑 북한이랑 나눠놨었잖아요. 그래서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황해도의 북쪽 지역은 황해도의 대부분의 북쪽 지역은 북한 땅이었는데 황해도의 남쪽 지역, 주로 옹진반도라든가 아니면 강화도 바로 위에 있는 여기가 뭐 연안 이런 곳이거든요. 요런 곳들, 개풍군 이런 곳들은 이제 남한에 속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여기부터 북한군이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파주를 통해서 막 빨리 서울을 점령한 것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6월 25일 그 날 당시에는 이 황해도 지역에 바로 점령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해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기엔 다 북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남한 사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점령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뭔가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한국전쟁 발발 후 38선 이남의 황해도 지역에 있는 그 당시 기준 남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유격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 유격 조직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조직이나 무장을 하고 갖추고 있었던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경단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죽창을 들고 다닌다는 거, 요 정도 수준입니다. 무장을 하나도 못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좀 진행이 되니까 유격 조직들이 이제 황해도엔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강화도 주변에 보면 굉장히 무인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지를 두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국군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군 예하의 을지 제2병단에 이 유격 조직들을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을지병단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병단이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유격 조직을 조직화해서 육군 본부에서 창설한 유격 부대입니다. 그래서 제1병단, 제2병단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제1병단은 동부 지역,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제2병단은 서부 지역, 주로 이 강화도랑 황해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을지병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유격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국군이 창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유격 부대, 특수전 부대, 요새는 특수전 부대라고 하는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던 시기예요. 않던 시기인데 이 을지병단이라는 거는 그 유격 부대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이제 역사적 의의라 볼 수 있고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은 정규군으로 편성된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약간 사조직 같은 병사들, 조선식으로 따지면 의병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국군의 정규군으로 편입시킨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편입시키긴 했는데 국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애매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 자발적으로 발생한 군사단체인 유격 조직들을 국군에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편성한 유격 부대가 을지 제2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이제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유격 부대가 국군에 편입된 것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미국이 등장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미 8군을 담당하고 있던 분이 워커라는 분이셨어요. 그 워커 히로텔 있잖아요. 그 워커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나? 하여튼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분이 이제 리즈웨이 사령관이라는 사람인데 그 리즈웨이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전역에서 그 공수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커 장군이랑은 다르게 그 유격전이라든가 아니면 적 후방에 침투하는 그런 게릴라전 요런 것들에 대한 그 전술 관념 요런 것들이 상당히 확립돼 있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마침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이 또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게릴라 부대를 통해서 뭔가 지연전을 펼치는 전술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군 내에 유격 부대를 창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1951년 2월 15일에 미 8군 소속의 유격전 기지인 에이블 기지라는 거를 백령도에 창설합니다. 그래서 백령도에다가 특수전 부대 그 기지를 딱 놔두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격전을 어떤 식으로 펼칠 수 있을지 이제 탐색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을지병단이란 것들이 원래 강화도에 그 기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을지병단을 이 에이블 기지 밑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951년에 에이블 기지를 레오파드 기지로 이제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유격 부대를 굉장히 그 범위를 확장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레오파드 기지로 시작했던 게 전국에 여러 부대를 만드는데 1951년에는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커크랜드 기지, 이게 주문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방 지역을 담당하는 베이커 기지, 이건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은 특히 활동할 게 많고 특히 중공군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유격 부대가 하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1952년 2월에는 교동도의 울프팩 기지라는 거를 새롭게 창설합니다. 그래서 그 미 8군 소속의 유격 부대 기지는 총 4군데가 되는 거죠. 한반도에 레오파드 기지, 백령도에 있는 레오파드 기지, 그리고 주문진에 있는 커크랜드, 부산에 있는 베이커, 교동도에 있는 울프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격 부대를 통할할 수 있는 그 상급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격 부대를 통할하는 상급 부대로 만든 게 이제 바로 8240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8240 부대는 미 8군 소속의 한반도의 유격 부대 전체를 관할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자면은 이런 식입니다. 여기가 38선이고 그 여기가 울프팩 기지, 강화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교동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기지가 백령도 여기 있고 지금도 이제 백령도 뭐 이런 곳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주문진 여기가 이제 커클랜드 기지고 지금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이제 부산에 아까 말했던 버크였나? 예, 그 기지가 있고 그런 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타이거 여단은 어떻게 창설됐는가인데 1951년 3월 국군 을지 제2병단에 있었던 레오파드 기지 안에 여러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의 이름 중 한 개가 동키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동키부대 제5부대에 국군 을지 제2병단이 편입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국군에서 만들었던 유격부대가 미군에 편입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울프팩 기지가 창설 후 울프팩 부대로 편입되면서 타이거 여단으로 개편, 그리고 울프팩 제2부대로 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서해안 지역에 유격 부대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백령도에는 레오파드, 그리고 강화도에는 울프팩. 네. 근데 을지 제2병단 자체는 그 기지 자체는 교동도에 있었어요. 근데 백령도보다는 그러니까 교동도가 백령도보다는 강화도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프팩 기지가 신설되면서 원래는 레오파드 기지의 예하에 있었던 그 국군 을지 제2병단이 이제 울프팩 기지로 이전이 된 거예요. 관할이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이 되면서 어떻게 이전이 됐냐면은 울프팩 부대의 제2부대로 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원래는 국군 을지 제2병단이었다가 타이거 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이거 여단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초는 자발적으로 발생한 황해도 지역의 유격 조직이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국군 제2병단에 편입됐다가 그 다음에 레오파드 기지, 그 다음에 울프팩 기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복잡하게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연역이 바뀌는 그런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타이거 여단은 도대체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임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유격부대니까 적 후방 지역의 침투 및 교란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냐라고 했을 때는 교량 파괴라든가 적군 위치 및 이동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항공사진으로 다 찍어서 정찰을 했는데 항공사진은 좀 늦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적군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 이 타이거 여단이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장교로부터 문서를 탈취한다든가 아니면 현지 정보 획득 등이 있는데, 현지 정보 획득에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한 개는 뭐냐면은 북한군이 그 황해도 인근에 있는 마을을 소거하는 소개 작전이라고 하죠. 소개 작전을 많이 펼쳤다고 해요. 그 한국군의 진격을 막으려고.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소개 작전을 펼쳤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여기다 적지는 못했는데 그 추락한 미군 조종사랑 접선해가지고 좀 탈출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북한까지 어떻게 침투를 했느냐? 항공작전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훈련을 받은 아주 소수의 인원만 항공작전을 펼쳤고 거의 대부분은 조각배를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8240 부대의 성비가 좀 독특한데 남자가 8이고 여자가 2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부대원의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자 부대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그 여자 부대원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설마 여자가 전쟁에 참가하겠어? 라는 인식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간첩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유격부대 활동을 했을 때 별로 들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부대원이나 아니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대원들이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밤에 이제 옹진반도나 요런 데다가 이제 부대원들을 내려주면은 밤 사이에 이제 밤 사이에 침투를 해가지고 유격작전을 펼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이거 여단의 규모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확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거 여단을 가지고 어떤 블로거가 글을 썼는데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초창기에 창설됐을 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 상급 부대인 동키부대, 이게 처음에 이제 미국에 소속된 게 동키부대라고 했었잖아요. 동키부대로 처음 소속됐을 때 기록은 있는데 그때는 이제 12,000명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활동을 한 거고, 참고로 뒤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적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근데 이 타이거 여단이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좀 운명이 기구해져요. 왜 운명이 기구해지느냐? 그거를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전기간 도중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신분이 굉장히 애매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민간인 출신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군대가 군부대에 편입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 사람들을 정규적으로 편성한 군대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임시로 고용한 부대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군이 군사를 움직일 때 당연히 이제 정규군으로 움직이기로 했는데 암암리에 그냥 민간인을 그때그때 고용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8240 유격부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군 소속인 거예요. 미군 소속이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을 한국군에 남겨야 되는지 아니면 미국으로 데려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미군으로 남겨놔야 되는지, 이런 병정 문제가 바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바로 한국군으로 편입시킬 수도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한국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황해도 출신이 많아가지고 북한 출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도 이제 관련된 논문이랑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런 인식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유격부대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 이전에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남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땅이 전부 다 북한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자들이 글을 쓸 때 여기에 크게 막 엄청 조심하지 않고
그냥 북한 출신인 사람들이 유격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요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인식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실제로 황해도에서 그 북한 김일성 정권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섞여 들어온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은 북한 땅인,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북한 땅인 황해도 출신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사상 검증 여부가 굉장히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랑 관련된 게 네 번째 문제인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편해가지고 전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에 남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혹은 군대에 남지 않고 전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향민이 되어버렸는데 국가에서 이걸 책임지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책임지냐 아니면 한국에서 책임지냐,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문제 때문에 신분 문제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사실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정전 기간 중에, 휴전 기간 중에, 그게 정확히는 휴전 협상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이제 북한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이러다가 처벌을 받고 강제해산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나름 극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1953년 8월 16일에 8240 부대였잖아요. 원래는 8250 부대로 개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두 국군으로 편입시키자라는 협약이 미국이랑 한국 국방부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이제 이거를 선원일 스튜어트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협약문 내용도 대충 나와 있어요. 그래서 8240 부대를 8250 부대로 바꾸면서 이들의 병적을 모두 한국군으로 바꾸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나오죠? 1954년 2월 23일에 퀵실버 작전이라는 걸 합니다. 이 퀵실버 작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8250 부대원 전체를 해체시켜가지고 전군에다가 분산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뭉쳐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유격전 전술이 국군 입장에서는 아직 받아들이기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해병대도 있고 뭐 HDI도 있고 이렇게 UDT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전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수전 부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놨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격 부대나 유격 전술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유격 부대, 후방 침투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런데 북한 출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기가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퀵실버 작전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요. 그렇게 작전이었던 거예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작전을 펼쳐서 8250 부대원들을 전군에다가 분산 배치를 시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역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또 나타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8240 부대 당시에는 미군 소속이었잖아요. 그리고 8250으로 바뀌면서 국군이 된 거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8250 부대로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1953년 8월 16일에 처음에 국군에 입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전 용사가 아니에요. 참전 용사가 아니니까 전군으로 분산 배치를 할 때 한 계급 강등해서 분산 배치하고 진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있어서 계속 누락되는 거예요. 참전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그 8250 부대원들에게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한 비율로 봤을 때 50% 정도 되는 숫자는 다 전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950년대까지 얘기고,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당연히 8250 부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해체됐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1년 11월 29일에 부대가 있던 교동도에 을지 타이거 여단 충원비 건립을 합니다. 이거 자체는 일단 국방부에서 한 거긴 한데, 이제 국방부에서 할 때 이제 을지 타이거 여단 출신의 그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이제 후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드디어 2011년에 을지 타이거 여단 전우회가 창립이 됩니다. 참고로 을지 타이거 여단인 이유는 아까 연역을 보면 대충 알겠죠? 처음에 국군에 있을 때는 을지 제2병단이었었고 미군 소속일 때는 타이거 여단이었고, 그래서 합쳐서 을지 타이거 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이라는 걸 합니다.
유교에 참전은 하긴 했지만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라 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비정규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논의가 있었대요. 그 논의가 있는 와중에 2022년 2월, 얼마 안 됐죠. 국방부에서는 이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켈로 부대라든가 아니면 파리사고 부대 이런 사람들이 유교에 참전한 비정규군으로서 참전 용사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라라는 결정이 나서 지금 이렇게 보상 지급을 국방부에서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이거 여단의 창설부터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한번 훑어봤고, 아까 전에 제가 제목을 좀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뒤에 있는 사진이 그 교동도에 있는 을지 타이거 여단 충원비입니다. 그리고 충원부에 가면은 제 첫머리에 이런 글자가 문구가 써 있습니다. 여기 군번도 계급도 없는 육군 을지 제2병단과 유격군 8.240 부대 타이거 여단이라는 이름의 반공 유격대 용사들의 넋이 잠들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가까운 친지 중에 여기 소속이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찾아봤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야, 이런 기구한 또 사양과 운명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참 그 유격전을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계속 과거 기록들이 묵살되고 위험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야 조금이라도 조금 빛을 보고 이렇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된 것 같아서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타이거 여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타이거 여단이라는 것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대역죄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답변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미군의 그 태도입니다. 왜 미군은 이 타이거 여단을 유지를 안 하려고 했는지, 또 카투사 같은 부대도 있잖아요. 그런 부대들 볼 때 또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는지, 이들에 대한 처우는 달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게 막 엄청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걸 이제 미리 전제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타이거 여단, 정확히는 8240 부대에 대한 논문이 한 개가 딱 있어요. 작년에 나온 건데, 그거를 읽은 거를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수준의 유격 부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 중에는 그 실제로 후방 교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유격 부대라는 부대를 따로 창설을 해서 현지인을 고용해가지고 대규모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유리했겠지만,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적 후방이 직접적으로 침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정보기관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원래 운영하고 있던 미국인을 고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군 소속인데 한국인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데 대규모 유격부대는 필요 없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유격부대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 유격부대가 아까도 말했지만 8250 부대로 바뀐 다음에도 한국군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존재였겠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우를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도 대우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얘기 저번에 잠깐 하셨을 때 네네. 미국이 이 부대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지 않으셨어요? 미국이 이 부대를 숨기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부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역사 아카이브를 만든다던가 이런 걸 할 때 이 부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기 그 발표에서 썼던 그 사진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미 국방부에 있는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방되고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미국 양쪽에서. 네. 뭔가 이들의 운명이 예전에 영화로도 했던 그 실미도 실미도. 그쵸. 좀 숨겨야 되는 존재들. 부대원들하고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참고로 타이거 여단이 한 건 아닌데, 타이거 여단의 상급 부대가 이제 8240 부대라고 했잖아요. 8240 부대의 최대 전적이라고 알려진 게 그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에서 무슨 등대를 확보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거든요. 그 인천 상륙 작전이란 영화에 보면 되게 좀 자세히 나오는데, 그거를 수행한 게 이제 8240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작전 지역이 서해 연안 전체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압록강까지. 그래가지고 계획대로라면은 압록강에 나룻배를 타고 가가지고 중공군이 얼마큼 건너오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제 내려와서 보고하고 이런 계획도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1951년 한 해에만 후방 침투 작전 횟수가 4,265회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들이 실전 경험을 했고 그런 후방 침투 작전을 실제로 수행했기 때문에 국군으로도 어떻게 보면 귀중한 전력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의 규모가 크다는 걸 경계해서 분란 배치를 하고 그런 게 조금은 좀 국가의 입장에선 이들을 경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좀 그러니까 전력 자산이 좀 버려졌다 측면에선 조금 아쉽기도 하고 켈러 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해병대 전진 아닌가? 또 다른 건가? 정확해요. 이것도 이제 켈러 부대까지 하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방대해질 것 같아서 타이거 여단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뺐는데 켈러 부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켈러 부대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정보 조직에 준하는 그런 유격대였는데 8240 부대가 생기면서 켈러 부대도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8240 부대가 생기면서 여기에 들어간 전국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그 유격대들이 있어요. 켈러 부대도 있고 타이거 여단도 있고 그리고 백골 결사 항전대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유격대가 8240 부대가 생기면서 다 통합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켈러 부대는 이제 미 8군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이런 부대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병대의 전신이 되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8240 부대, 타이거 여단, 켈러 부대가 다 같은 거라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에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연역은 다 각자 달라요. 작전 지역도 다르고. 근데 나중에 8240 부대로 통합되고 그게 8250 부대로 바뀐 거죠. 그리고 아까 하치님이 지적해줬던 그 인적 자원이 사라져버렸다.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읽은 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도 아주 똑같아요. 특수전 부대가 이제 현대전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전에서 경험한 부대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게 최소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실전, 그 후방 지역 침투한 특수전 부대들이 있는데 그 재원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그 8250 부대로 바뀌면서 상당 부분은 군인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장교급에 해당하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어요.
장교급에 해당하는 소수의 인원들은 공수부대라든가 아니면 후에 창설되는 해병대라든가 이런 데로 투입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한국군의 특수전 부대의 전신이 되는 여러 부대들에서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뭐 이런 활동들을 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할 점이 이 그 8240 부대의 부대원들 나이가 지금처럼 그렇지 않아요. 다 제일 어린 나이는 16세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이를 속이고 들어간 거죠. 그 많게는 45세까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연령층이 다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인적 자원의 일부는 다행히도 좀 이렇게 남아서 그 한국군의 그런 유격 전술이 유지되는데 좀 기여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많이 흩어져 버린 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들 그, 아까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이 흩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남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남았던 게 아닐까요? 그래도 아무리 군대, 뭐 한 계급이 뭐 강등이 아, 되고 아, 아, 아. 참전 용사로서의 그런 뭐 지위 같은 거 누리지 못했지만 뭔가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반이 또 남아있던 거 아닐까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그 제가 읽은 어떤 자서전에 의한 건데, 흩어진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다 거의 실향민이에요. 거의 실향민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남아 있어야 돼요. 선택 옵션이 없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도 그거랑 연관되는 건데, 만약에 전역을 한다라고 해도 어디 갈 곳도 없고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쟁 후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뻥이 아니고 진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할 곳이 군대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읽은 또 그 자서전에 의하면은 어, 부대에 나오면은 당장에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당장에. 그러니까 당장 밥을 먹으려면 일단 군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트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진짜 생존의 문제였다. 진짜 생존의 문제였다. 주와 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전역을 하는 순간.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이야기인데 야인 시대를 보면은 잘 나와요. 그 장면이. 왠지 그거 나올 것 같았어. 네. 네, 텔로 부대원들이 음. 전역하고 나서 그 거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우리 모 선생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시절에는 군대에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았다. 밥을 못 먹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대 가면 뭐라도 하나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군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군대 가서 사람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낫다라는 카더라 이야기도 했던 거니까 군대 있으면 지금은 군대 가라면 안 가잖아요. 안 가죠. 돈 200 준다고 해도 안 가잖아요. 안 가죠. 네. 지금 먹고 살만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그 군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군대에서 글을 배워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남아 있었대요. 학교 갈 돈은 없고 학교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만학도니까 받아주지 않고 이랬는데 군대에 있으면 어쨌든 한글은 가르쳐줘가지고 한글이라도 배워서 전역을 해야겠다. 이런 이유로 군대에 남아 있는 사람도 꽤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배운다야 그 뭐라도 하나가 한글이었던 거예요. 뭐 다양한 기술도 있겠지만 물론. 이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제 우리도 정식 부대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국가에서 좀 보상 좀 해달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지 않았나, 이 사람들. 근데 왜 이게 2001년도에 가서 이게 좀 이제 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전에 모여가지고 얘기할 만도 한데, 왜 못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미군 측에서 자료를 공개를 한 게 언제쯤이죠? 그 문제가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듣는 순간 왠지 그 문제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객관적인 맞아.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보고를 하기가 참 맞아요. 곤란한
상황이라서 자료 같은 경우는 국군 측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요? 있긴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8240 부대원의 그 소속이라든가 아니면 군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미군 측에서 갖고 있는 건 맞아가지고, 정보 공개가 어느 수준까지 됐고, 어느 정도로 미국이랑 한국군이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한국군이 갖고 있는 8240 부대에 대한 자료는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일 지금도, 중요한 인적 그런 사항 같은 게 다 미군 쪽에 있으니까 이게 더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죠. 아까 8250 부대로 바뀌면서 다 군으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군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한국군 소속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공개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백날 뒤져봤자 자료가 나오지 않는 건 뻔한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240 부대원들은 자기가 참전했다라는 거를 자기밖에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기록은 하나도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보상 지급이 된 것도 그 한국 6.25 전쟁 비정규군 참전 용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전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그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상 지급 규정 그 위원회도 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심의를 해요. 그래서 각종 자료나 기록 같은 거를 찾아보고 이 사람이 실제로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본 다음에, 그래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그 사료 검증을 하는 거죠. 사료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지급 대상자다 아니다를 판별을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기록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아카이브를 개방해가지고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기록 같은 거 올리고 하는 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찾아보겠습니다. 전혀 약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나중에 AS 드립니다. 예, AS 내년 6.25 때. 뭔가 이 국가 차원에서 아까 이제 삼청교육 때도 나온 거지만 국가 차원에서 뭔가 과거사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컨센서스 자체가 생긴 게 김대중 정부 이후니까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맞아, 맞아. 사실 이게 미국에서 자료가 있다고 한들 국가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보훈에 관한 문제는 그런 거. 그리고 아까 저기 하트님 말씀이 의문을 가지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왜 다 이들을 약간 좀 이제 과장해서 말하면 좀 없는 셈 치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군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출발 자체가 비정규군으로 출발했었고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아까 뭐 발표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무슨 짧게 어디다 글을 쓰다가 정말 학부 때 쓴 글이지만, 이 의용군 같은 또는 창의군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들 자신이 내세우는 그 의도가 좋더라도 국가의 의도와 안 맞으면 반란군으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비정규군이 갖는 위험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임진왜란 때도 일병장들 다루가 이제 조선 조정으로부터 좀 반역자 취급을 받아서 처단당하는 경우로 꽤 있었던
김정년 같은 사람. 조금 이제 아까 궤도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타이거 여단 같은 경우는 교동도에 있었잖아요. 그 부대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대를 모아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유격 부대라는 특수성을 살리려면은 전방 지역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백령도, 교동도 이런 데 아니겠어요? 지금도 거기 해병대가 다 있잖아요. 아, 참고로 말하면 을지 타이거 여단 충원비를 들어가려면은 지금도 이제 민간 지역이 아니에요. 군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해병대한테 이제 민증 같은 거 맡기고 확인받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전방이랑 가까운 곳이고 실제로 가서 보면은 보여요, 앞에. 그 옹진반도랑 이런 게, 옹진반도래. 연안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리고 한국군 입장에서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고향이 다 황해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거 모아놓고 백령도나 교동도에 집합시켜 놓는다? 그러면은 한국군 모르게, 국방부 모르게 진짜 수시로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거를 전쟁 내내 했으니까, 전쟁 내내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디테일한 요소랑 그리고 명분적인 느낌에서, 명분적인 부분에서 아까 궤도님이랑 하찌님이 지적해 준 거랑 결합이 돼가지고 더더욱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통째로 들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그치. 맞아. 실제로 그리고 막, 북한에서 침투할 때 7, 80년대 거기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잖아요. 강화도랑 막 이런 데로. 그러니까 뭐 사실 국방부의 우려가 실제로 그런 우려를 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아마 했을 거라고 확정적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괜한 기운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근데 그 아까 해병대의 그 전신이었다라는 부대가 예, 켈로 부대. 예. 켈로 부대? 그 부대도 비정규군이었어요? 원래? 켈로 부대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국인 연락사무소의 줄임말이 이제 켈로 부대인데 영어로 쓴 게 그게 정확히 미군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미군 소속인데 그게 나중에 분리가 되면서 이제 해병대의 전신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연역은 제가 또 확신을 갖고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좀 다르네요. 비정규군으로 출발했던 이 타이거 네네. 여단하고는. 맞아. 조금 그 출발 자체의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유격대라는 성격이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왜 미군에서도 이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켈로 부대도 만약에 비정규군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8240 부대 부대원들이나 마찬가지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대를 이제 최전방 공수부대로 놓는다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게 해병대 전신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사실 해병대는 미군 편제 중에 일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전신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아마 그 유격부대의 그 기원을 거기서 찾는 그런 식의 논리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유격부대의 가장 최초 전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켈로 부대다. 근데 지금 유격부대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해병대다. 그러니까 좀 해병대의 전신은 켈로 부대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궤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정확한 편제라든가 창립 연역 이런 걸 따지면은 또 막 딱 전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뭐 없으면은 이제 슬슬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컨텐츠가 짧네요. 그래서 역사 뉴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6.25 특집을 맞아가지고 군번도 계급도 없는 잊혀진 부대인 타이거 여단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역사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역주인이다. 역사 신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붉은 혈맹,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 전쟁입니다. 저자는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에 계시는 도미엔 선생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2022년 4월 25일에 출간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북한의 역할은 물론 베트남 전쟁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그리고 양국 관계에서 중국이 갖는 의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북한 베트남 관계를 분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냉전과 새마을,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 체제입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의 허은 선생님이시고 창비에서 2022년 3월 25일에 출간했습니다. 1930년대 항일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만주국의 농촌 지배 정책을 새마을의 원형으로 지목하고 그 경험이 4.3 사건과 여순 사건, 그리고 베트남전 파병까지 이어지는 냉전의 맥락에서 재활용되는 모습을 잘 나타낸 것이 특징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더 넓은 시야에서 이해해보고 싶은 분, 냉전을 더 다채롭게 이해해보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술탄 셀림, 근대 세계를 열어젖힌 오스만 제국의 최강 군주입니다. 저자는 예일대 역사학과의 앨런 미카엘 선생님이시고 이종인 선생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책과 함께해서 2022년 5월 31일에 출간했습니다. 단지 한 역사적 인물의 생애를 다채롭게 그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슬람과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힘이 중세 기독교 국가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서유럽 국가들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세계사적 관점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사 서술에 지겨움을 느끼시는 분,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중동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류큐 오키나와의 귀속과 기지 문제의 변용입니다. 저자는 리치 메이칸 대학 기누가사 총합연구기구 전문연구원인 나리타 지히로 선생님이시고 임경화 선생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소명출판에서 2022년 2월 25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 교섭을 미일 외교사의 차원을 넘어 냉전체제의 변동으로 이해하고 그 변동을 마주한 한국과 대만 정부의 위기감이 결국 오키나와 기지, 그리고 그 기지를 짊어진 오키나와 주민들의 희생의 현상 유지를 초래했음을 밝혀낸 동아시아 냉전사의 역작입니다. 동아시아 냉전 구도를 깊이 이해해보고 싶으신 분, 안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